만주지역 독립운동사 4일째 청산리 가는 길입니다. 이른 아침 화룡의 호텔에서 나와서 해란강을 거슬러서 지금 청산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작은 마을을 하나 통과합니다. 이 마을 바로 이 뒤편으로는 화룡으로 내려오는 옛 도로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속도로가 뚫려서 고속도로로 넘어왔는데요. 자, 왼편에 지금 보이는 게 해란강입니다. 이 해란강은 역사적인 현장 바로 이 청산촌에서 내려오는데요. 제법 물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청산리를 가다 보면 마을 이름들을 알아야 되는데요. 송월촌을 지나갑니다. 바로 이 송월촌을 지나면 해란강변을 막아서 만든 저수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 저수지를 통과해야만 청산촌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송월촌을 막 지났고요. 이곳이 바로 댐 아래 마을입니다. 자, 댐에서 내려오는 물을 건너서 이제 댐 쪽을 향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댐을 향해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 좌측에 있는 암석을 보니까 약간 염리가 있는 그런 화강암 계통으로 보입니다. 댐을 만들기 위해서 절개한 절개지가 지금 드러나 있고요. 드디어 전방에 댐이 나타났습니다. 어디 왜 이리요? 놀랬습니다. 청산리 가는 길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비로 많이 쏟아져 내려오는 모습에 방류했네요. 아래 지금 우측으로 댐이 자리하고 있고요. 상류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본 가서 찍지 말라는 사진 다 찍어. 저 멀리 보이는 산줄기가 바로 독립전쟁이 이루어졌던 그 영역들입니다. 댐을 어느 정도 지나와서 댐의 가장자리 북쪽편에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쌀이나무도 있고 게시땅도 보이고요. 금붕이과 같은 그런 식물도 보입니다. 이 길 사이로 저 멀리 보이는 산줄기 그쪽이 전투 지역이 됩니다. 예,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요. 네. 가요. 이제 곧 시작하겠습니다.
123쪽에 보면 여기가 그 고산자 신흥무관학교 자리예요. 그래서 남원여고 학생들하고 갔을 때 도시락을 싸들고 독립군 도시락을 싸들고 가서 그 자리에서 밥 먹는 체험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청산리로 오셔서 127쪽. 우리 윤영쌤 잠깐만 앞으로 와주세요. 동지로서 말고 정말 본인의 여행사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깊이까지 제가 올 생각은 말고 때 말에 정도면 괜찮겠다고 생각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조용히 해야 되는데. 독립군들도 같이 이렇게 찍지. 자, 127쪽에 보면 청산리 대체배 현장에 서다 이 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나중에 돌아가셔서 그 파일로 제가 제공한 거에 칼라로 보이니까 이게 이쪽 지역의 청산리 전투에 벌어졌던 전투지 전체를 지금 보이게 하려고 제가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129쪽으로 갑니다. 129쪽에 보면 청산리 전투의 이 지형도예요. 그래서 현재 이쪽에 이러한 지형을 자세하게 안내해놓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블로그 출처를 제가 밝혀놨는데 이분이 이 출처를 밝히고 많이 썼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지금 밝혀놨고 칼라본이 있어요. 이 칼라본을 봐야 아군과 이 일본군과의 관계를 잘 볼 수가 있는데 흑백본이라 제가 아침에 카톡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못 올리고 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로 제가 그냥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산리 전투 현장은 맞바로 전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 전투가 있기까지의 그 여정로, 그게 제가 1889년에 보제 이상설의 서재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1907년 신민의 결성에서 만주 기지를 세운다. 그래서 자금들을 각출한다. 그렇게 해서 하다가 1910년에 안면근에 이 서간도에 무관학교 건립 자금 모급하면서 이 친일파라고 할 수는 없지만 민씨 두 집에 가서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위협을 했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일본 청에 신고를 하면서 이분이 체포되고 이게 연결이 되면서 이제 신민회로 엮여지고, 그래서 데라우지 총독의 암살 사건으로 조작 왜곡한 뒤에 대거 우리의 지식인들을 체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신민회가 이제 와해가 되니까 위기에 처했는데 우당 이해영의 육형제의 자금이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원래 뜻대로 신흥 이 만주의 기지를 건설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제가 이제 합리화 무관학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 청산리 전투가 있게 한 그 모태가 바로 무관학교인데 신흥 무관학교라고 되는데, 그 신흥 무관학교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줬던 우당 이해영 선생은 대련에서 일본 형사들의 고문으로 돌아가십니다. 가장 선봉에 섰던 분이고 형제들과 아우들을 설득해서 만주의 망명에서 사만가부였던 이 집안이 솔선수범을 하자 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가장 앞에서 이끌었던 리더격이었던 이해영 선생은 1930년 초에 대련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여순 감옥에서 고문에 의해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들 115쪽을 한번 펼쳐보면, 그래서 이 청산리 전투의 승전보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 이전에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바로 이 우당 이해영의 육형제들의 마지막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함께 살펴보고, 또 그런 마음으로 이분들을 이루어가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건영 선생은 돌아옵니다. 그래서 선산을 돌보기 위해서 국내로 왔다가 일제 감시 속에 생활하다가 1940년에 세상을 내려놓으셨고요.
둘째 이석영 선생이 실제 돈의 주인공입니다. 이분이 돈을 대부분 갖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이석영 선생이 대부분 독립자금을 낸 주인공인데, 한번 그 글을 보면 중국을 떠돌다가 1934년 상해에서 아사했으며 그러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정말. 그러니까 망명 안 하고 그냥 이제 국내에 살면 어떻게 해요? 친일을 해야 되는 거죠. 부자가 어떻게 변대네요, 일본의 압력으로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망명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 아사라고 하는 믿기지 않는 결말이 우리를 진짜 안타깝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이철영 선생은 1925년에 병사하셨고요. 넷째 오당 이혜영 선생은 바로 이 1932년 여순 감옥에서 옥사합니다, 고문으로. 작가 조정래 선생은 이 우당 이혜영의 분신처럼 송수익을 그려갑니다. 그 모티브가 된 게 우당 이혜영 선생이라고 제가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송수익이 체포되는 게 장춘에 있는 관동군 총사령부를 폭파하려고 하는 아나키스트들이 모여가지고 했는데, 중국에서 이제 배반을 했죠. 식당 관련된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 송수익이 체포가 돼서 봉천 심양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 장면이 뭐냐면 우당 이혜영 선생이 상해에서 배를 타고 대련으로 온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장춘에 있는 관동군 사령관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짰어요. 그런데 이게 밀정에 의해서 정보가 들어가고, 그 밀정도 족합니다. 연결되어 있는 게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대련에 도착하니까 경찰이 정복하고 딱 잠복했다가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작가가, 조정래 작가가 바로 이 우당 이혜영이 아나키즘을 했잖아요. 블랙 공포단도 운영을 했었고, 그래서 이분을 지금 닮아서 만들어간 게 송수익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이 이시영 선생은 생존해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에 꼬마 이종찬 어린 꼬마 모습과 눈물을 훔치고 있는 이시영 선생의 그 사진을 동영상으로 유튜브로 제가 올려놨었는데, 바로 그분이에요. 그래서 부통령까지 맡게 돼요. 그리고 여섯째 이호영 선생은 바로 이 독립운동단체인 다물단의 단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단원이었는데 북경에서 전 가족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붙잡혀서 어떻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사만갑부라고 했다고 하는 우당 이혜영사의 형제들, 육형제가 우리 독립운동사에 꽃을 만들어 놨는데, 저 그늘 쪽으로 들어가. 그래서 청산리 전투 현장을 가기 전에 먼저 이분들을 돌아보는 것이 예의가 될 것 해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좀 시원하네요. 네, 낫네요. 아이고, 뜨거워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와이나 미국에서 보낸 독립자금으로 이제 1916년에 만원, 그 이전에 만원을 보내왔는데, 1916년에 돈이 부족하니까 미국에서 보내주는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후원해달라고 하는 이제 편지가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우당 이혜영 선생의 육형제가 낸 그 당시에 40만원, 오늘날로 600억이라는 돈이 얼마 가지 않아서 소진된 거죠. 그러니까 그 무관학교가 유지되고 운영되는 데는 그런 앞선 지식인들만의 돈이 아니라 민초들의 돈도 들어가 있다고 하는 중요한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흥무관학교의 가치를 일부의 어떤 특정한 집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온 국민의, 나라 잃은 온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그 피땀으로 만든 돈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1920년은 국제적으로는 러시아가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이루고 1918년부터는 뭐를 해요? 백군과 적군이 이제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적군이 바로 사회주의 세력이고
백군은 기득권이에요. 가진 자, 기득권, 그 다음에 유지, 고위층들, 이들은 이제 이 사회주의 혁명을 거부했으니까. 그런데 이 1918년부터 유럽이나 미국, 일본 다 어떤 일을 벌이냐면 세계에 아직 한 번도 보지 않은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주의가 지금 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노동자, 농민들이 주가 돼서 정치체를 끌고 가는 거니까 기존의 제국주의 자본주의 국가들은 그것이 안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가담하냐면 러시아의 백군에 가담을 해요. 그래서 러시아의 백군과 간섭군들이 함께해서 사회주의 혁명 세력인 적군과 전투를 벌이는 일종의 내전 상태로 들어갑니다. 1918년에. 이게 20년까지 가요. 그러니까 20년까지 이런 상황이 전개될 때 일본에서는 이제 빨리 출동을 해서 이 연해주의대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미군도 연해주의대 이 블라디보스토크로 들어오고, 유럽군은 이제 대륙이니까 연결돼서 밀고 내려오고, 그러니까 완전 사면초가가 됐죠. 누가? 러시아의 혁명군, 적군이. 그러니까 이 반혁명 세력들이 백군과 그 다음에 그 외에 유럽에서 온 일본 이런 간섭군들이 다 끼어들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전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때 바로 쌀 폭동이 일어납니다. 일본 내부의 부인들이 쌀이 없으니까 폭동을 일으켜요. 그 쌀을 다 매점매석해서 전쟁터로 끌고 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20년 이 사건 때문에 바로 일제는 조선총독부의 토지조사령 이후에 바로 이 호남 평야에서 쌀을 조달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세운 게 산미 증식 계획이에요. 이렇게 연결돼요, 세계사하고. 그래서 이 호남의 대아질 수지가 1920년에 그 일환으로 착공이 돼서 호남을 수탈할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5년 뒤에는 섬진강을 막아서 우남 저수지 막아서 동진강 유역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고, 이게 국내적 상황이에요. 자, 이래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면 여기에 참가했던 체코의 군대가 이 내전이 이제 종료되고 저기하고 하는 과정에서 철수합니다. 이 철수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식 무기를 내다 팝니다. 싼 가격으로. 그래서 이거를 독립군이 사게 되는 거예요. 근대와 전근대의 차이였던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이유가 무기였는데, 이제 우리 독립군도 일본군이 가지고 있는 최근대의 무기와 차이도 없고 더 우수할 수도 있는 체코 군대가 가진 그 신식 무기들을 대거 확보를 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소설 아리랑 속에서 송수익과 이 방대근이 무기를 사러 연해주로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해주로 가서 무기를 이제 사들여서 바로 이 독립군이 무기가 어때요? 월등한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대포도 있고 기관포도 있고 막 이런 수준이니까 일본군과 무기에서 하등의 차이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청산리 전투의 승리는 가장 밑바닥의 민초와 이 땅의 지식인들, 솔선수범을 보여줬던 이런 분들이 결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으로는 그런 무기의 환경, 좋은 무기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신흥무관학교에서 나온 졸업생들, 예를 들어 북로군정서에 김자준 장군이 있다고 하면 왕청엔에 있던 북로군정서의 이 연성훈련소의 교관들을 바로 이 신흥무관학교의 교관들이 가서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나와가지고 우리의 신흥무관학교에서 활동한 이런 교관들도 있고,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뒤질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신흥무관학교 나온 사람들 다 무관이에요. 장교급이라면 다. 그러니까 무기가 확보가 되니까 전략에서만 앞서면 이건 승리죠. 이런 조건들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소로군정서에 이 일손 김동삼이 백서농장을 운영하면서 있었던 베테랑들, 그들이 이제 소로군정서에 합류가 되고, 신흥무관학교 문 닫은 고산자 무관생도들이 합류가 돼서 바로 이 7월 29일 날 이 지역으로 이동해서 만나는 거죠. 홍범도 부대하고. 그래서 무기 공급을 받게 되고, 그러는 와중에 1920년 초에 일본과 중국의 이 완주 북벌 장장님이죠. 예.
그들이 연합해서 이제 이 토벌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래서 이 북로군 유정사나 북쪽에 있었던 독립군들도 이 산림숲으로 들어옵니다. 8월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 10월 20일이 되면 바로 이 지역, 지금 저기 보이는 이 나무 뒤로 먼 뒷산 보이죠? 거기까지는 아니고 여기서 조금만 가면 청산촌이에요. 그 청산촌에서 조금 지면 바로 백운평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지도 한번 아까 그 전투도를 보시면 129쪽이에요. 여기입니다. 제가 책 보여드리 보세요. 바로 여기가 백운평이고 여기가 청산리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쯤에 있어요. 거의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쯤에 지금 와 있는데 여기가 백운평이고 청산리 마을이 전투지가 여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 10월 20일 전에 큰 사건이 바로 10월 2일 날 있었던 훈춘 사건이에요. 일본이 마적대를 매수해가지고 일본 영사관을 습격하게 해요. 그리고 그 일본 영사관에 있는 일본인, 중국인, 한국인 다 죽이게 합니다.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본인도 죽이는 거예요. 마적대 400명이 공격을 해서. 그래서 이거를 왜 유도했냐면 이게 지금 너무 나라니까 일본의 정예 이 사단, 북한에 있던 나남에 있었던 이 정예사단을 투입해서 독립군을 다 토벌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남의 나라를 들어올 수 없으니까 군대가 구실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본 영사관을 공격했으니까 이제 외교적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복하기 위해서 들어온다 해서 들어온 게 이제 막 19사단 이런 나남 부대라는 정예 부대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3개 사단이 들어옵니다. 그게 10월 1일 인위적으로 만든 훈춘 사건이에요. 이 훈춘 사건을 일으키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물론 이제 압록강과 두만강에서 우리의 독립군들이 계속 월강에서 진공작전을 펴니까 아예 뿌리를 뽑아야겠다고 했지만 결정적인 건 6월에 있었던 봉오동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봉오동 전투 6월 6일부터 있었던 이 최진동, 홍범도, 최운산 이러한 분들의 의해서 승리로 이루어지는 이 봉오동 전투가 있자 이제 결정적으로 가서 토벌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훈춘 사건을 일으킨 거고, 그 사건을 일으킨 상태에서 이제 우리 독립군 부대가 토벌이 되니까 정보를 받고 이들이 이 산림지를 들어와서 저항하려고, 사실은 피하려고 들어온 거였거든요. 정보가 얼른 피해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이미 이 일본 군대가 몰려 들어오니까 이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자리는 바로 이 김자진 장군의 부대가 이 백운평에서 10월 20일 날 일본 군대가 우리가 들어온 이 길로 들어옵니다. 활용해서 이 길로 들어와서 우리는 알고 먼저 가서 매복을 하고 있고 백운평에서 그 전투가 바로 여기 이 전투예요. 첫 번째 10월 21일 그 8시에 전투 개시되어 있는 이게 바로 청사진의 첫 전투입니다. 그래서 매복을 하고 있었고 일본 군대를 들어왔는데 매복 상태를 몰랐기 때문에 기습을 해서 여기에서 첫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승리를 한 뒤에 바로 추격에서 공격한 게 아니라 퇴각하는 일본 군대를 두고 김자진 장군은 산을 넘어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갑산으로 넘어갑니다. 10월 22일 02시에 도착돼 있죠? 한번 보세요. 가운데 10월 22일 02시 도착. 승리를 하고 퇴각을 해서 갑산촌으로 넘어갔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더 먼 북쪽에는 왈루구가 있어요. 넘겨보세요. 이 넘겨보면 여기가 지금 갑산촌이에요. 김자진 장군이 승리를 하고 밤에 이동해서 갑산촌에 와 있는 즈음에 이 먼 왈루구에서는 홍범도 부대가 일본군에 의해서 공격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미리 매복하고 공격을 하다가 퇴각을 해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하나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전투를 일본 군대끼리 전투를 해서 여기서 엄청난 손실이 일어나요. 자기들끼리. 자, 이렇게 해서 이 갑산으로 넘어왔던 김자진 장군은 천수동에 일본군 1개 중대가 주둔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기습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김자진 부대의 두 번째 전투가 이 천수동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개 중대를 거의 다 몰살하다시피 해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서너 명 살아가지고 본부가 있는 일본군의 총 본부가 있는 어랑촌으로 퇴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어랑촌에 좌측에 보면 8월 20일 오전에 선점했다고 나오는데 여기에 바로 홍범도와 김자진 부대가 연합해서 일본군을 상대하는 거예요. 이제 양쪽의 연합부대가 여기서 홍범도 부대하고 김자진 부대가 연합합니다.
그래서 이 어랑촌 전투에서